안녕하세요. 모리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나나를 혹시 아시나요? 이 평범한 바나나가 87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마이애미 아트 페어에서 처음 선보여진 이 바나나는 당시 무려 12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로 만든 바나나인가 싶지만 이 바나나는 말 그대로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바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아트 페어에서 어떤 행위예술가가 전시 중인 이 바나나를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었는데요. 심지어 2023년 리오 미술관에서의 전시에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나는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럼 이 바나나의 최근 가격은 얼마일까요? 2024년 11월 20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이 바나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624만 달러, 약 87억 7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단 5년 사이에 작품의 가격이 50배가 넘게 뛰게 되었죠. 이 바나나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평범한 바나나가 어떻게 세계 미술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작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 작품을 만든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성장 과정과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이 바나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1960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청소부를 하였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카텔란의 어머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을 낳고 얼마 뒤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카텔란의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아들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텔란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카텔란은 언제나 어머니에게 벌받을 공포에 시달렸어야 했는데요. 심지어 딸을 원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10살이 될 때까지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냈다고도 하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체국, 영안실, 주방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오래 하지 못했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단순 반복적인 일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파도바에서 이탈리아 포를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포를리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외주를 주는 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가 만든 디자인을 제조업체가 만들고 구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20대 후반의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미술작가가 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예술에 대한 열망은 장인처럼 작품을 직접 만드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가로서 성공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열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였죠. 하지만 너무 막연한 성공에 대한 열망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밀라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카텔란의 예술가로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커졌지만 당시 그의 삶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밀라노에서 머물 곳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카텔란은 5만 가지 일로 하루를 연명하면서 버텼습니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인맥도 학벌도 심지어 미술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그렇게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에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바로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미쳤다 싶을 정도의 다양한 기행을 펼칩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1989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의 첫 번째 개인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전을 준비하던 카텔라는 돌연 불안감에 사로잡혀 갤러리 문을 잠그고 작은 표지판을 갤러리 입구에 달아놓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적은 이 문장을 써놓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은 곧 돌아오겠다는 가벼운 문장을 믿고 그의 전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전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플래시아트라는 권위 있는 미술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는 유럽에서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현대미술 잡지 중에 하나였죠. 이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것은 그 예술가가 신화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 30살의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자신의 작품을 플래시아트 매거진 표지에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플래시아트 매거진 여러 권을 구입하여 카드 탑처럼 쌓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짜 플래시아트 매거진 표지를 제작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실제 플래시아트 잡지에 그가 제작한 가짜 표지를 붙여서 서점에 납품합니다. 카텔란이 만든 가짜 표지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포한 가게와 갤러리의 가게에서 팔리는 플래시 아트 잡지들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만든 가짜 잡지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러시아 작가 이반 곤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에서 영감을 받아 오블로모프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소설은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100명의 기부자들에게 $100씩 후원금을 받아내어 1만 달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전시와 작품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술가에게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자 하는 예술가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33살의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이 돈을 가지고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뉴욕으로 이주한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는 뉴욕에서 돈이 너무나 없어서 매일 $5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집을 쓰는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나는 마리안 굿맨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거야. 그의 말에 룸메이트는 야망이 너무 큰데? 하며 코웃음을 쳤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전환점은 뉴욕에서 큐레이터 프란체스코 보나미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프란체스코 보나미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와 플래시아트 매거진의 미국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프란체스코 보나미와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뉴욕 예술계에 발들인 이탈리아인이라는 점에서 의기투합하여 서로 의지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1993년 프란체스코 보나미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섹션인 아페르토 93의 디렉팅을 맡게 됩니다. 아페르토 93은 1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에 떠오르는 신진 큐레이터들이 각 섹션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체스코 보나미였습니다. 프란체스코 보나미는 자신이 디렉팅하는 아페르토 93 섹션에 마우리치오 카텔란을 참여 작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친구를 통해 얻은 일생일대의 기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이 배정받은 공간을 광고회사에게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회사는 그 자리에 향수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광고판에는 향수 광고와 함께 카텔란이 준 한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재미있게도 비엔날레에 참석한 관객들은 이 광고의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되려 요상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떤 순진한 콜렉터에게 판매가 됩니다. 친구가 만들어준 기회를 어떻게 저렇게 썼나 싶을 수도 있지만 프란체스코 보나미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관계가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지며 전시를 함께 했다는 점을 보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이 행위는 지극히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의 갤러리스트 엠마누엘 페로탱에게 남근 모양의 토끼 옷을 입힙니다. 현재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갤러리스트인 페로탱은 1995년에는 갤러리를 오픈한 지 갓 5년이 된 26살의 젊은 갤러리스트였습니다. 이 젊은 갤러리스트는
또래의 젊은 작가의 기행에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엠마누엘 페로탱은 카텔란이 시킨 대로 남근 모양의 토끼 옷을 입고 전시 공간을 돌아다닙니다. 이후 엠마누엘 페로탱은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함께하며 유럽을 대표하는 갤러리스트가 됩니다. 1996년부터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동물박쥐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밀라노에 위치한 갤러리아 마시모 드 카를로에서 처음 공개된 비디비도 비디부는 일상적인 가구들로 구성된 미니어처 공간에 박제된 다람쥐가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자살한 듯한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동물박쥐를 이용한 카텔란의 작품들이 발표되는데요. 1997년에는 뉴욕에 처음 와서 다짐했었던 마리안 굿맨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하게 됩니다. 단체 전시이긴 했지만 당시에 카텔란이 올린 박제된 두 마리의 쥐들이 파라솔 아래 누워 피서를 즐기는 듯한 작품으로 카텔란은 뉴욕 예술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96년에 열린 개인전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근처 갤러리에 전시 준비 중인 작품들을 훔쳐와 자신의 개인전에 올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법인 행위였죠. 이 사건으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갤러리의 전시 감독의 중재로 깜빵행만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같은 이탈리아 출신 갤러리스트 마시모 드 카를로를 갤러리 벽에 전시합니다. 마시모 드 카를로는 덕트 테이프로 온몸이 고정된 채 벽에 2시간 정도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요. 테이프의 압박과 뜨거운 전시 조명을 맞으며 그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시모 드 카를로가 기절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전시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1999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극사실주의 조각 작품으로 세계미술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9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의 이 조각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에 깔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의 작품인데요. 큐레이터 막시밀리안 지오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업은 9번째 시간의 제작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미술가로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었죠. 9번째 시간을 만들기 전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업의 주제는 나란 무엇인가 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미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시간을 통해 꽝! 하고 드디어 자신을 증명하고 정체성을 찾게 되었죠. 이때부터 카텔란의 작품들은 미디어의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막시밀리아노 지오니도 마우리치오 카텔란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1997년에 처음 만난 젊은 큐레이터 막시밀리아노 지오니는 1998년부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의 인터뷰나 강의, 포럼이 있는 자리에 본인이 나가지 않고 막시밀리안 지오니를 대신 보내 카텔란인 척하면서 모든 발표와 강의를 대신하게 했는데요. 심지어 작품에 대한 인터뷰들까지 모두 지오니가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극은 8년을 넘게 하고서야 끝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유명해서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야 이 역할극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지오니는 후에 2013년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최연소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큐레이터 옌스 호프만과 함께 세인트 키츠 섬에서 열리는 카리브해 비엔날레를 기획합니다. 이 행사는 미술 잡지에 전면 광고를 내걸고 제대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전문 홍보팀과 전시감독까지 선임되어 있었죠. 이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 명단에는 피필로티 리스트, 리르크리트 티라바니자, 가브리엘 오로즈코 등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이 비엔날레는 전시작품과 세미나, 심포지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비엔날레를 보러 온 관객들은 아무것도 없는 해변에서 휴가를 온 사람처럼 수영하고 먹고 낮잠 자는 미술 작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만든 카리브해 비엔날레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가들만 있을 뿐. 1999년 이후부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극사실주의 조각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미술관 바닥을 뚫고 나와 미술관을 구경하는 조각품 무제를 발표합니다.
이전까지 고민하던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스스로 대답을 하는 듯한 이 극사실주의 조각은 마우리치오 카텔란 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조각 설치물인데요. 비전공자로서 미술계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을 모델로 한 극사실주의 조각들을 보통 벽에 목을 매달거나 벽에 걸어놓거나 옷장에 걸어놓는 모습으로 본인을 표현하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대체로 구석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폴란드에서 발표한 극사실주의 설치 작업은 유럽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는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 아돌프 히틀러의 형상을 설치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는 폴란드인들이 감금되었다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끌려간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에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아돌프 히틀러의 극사실주의 조각 작품을 설치합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는 벽을 마주보고 무릎 꿇고 있는 이 조각상은 마치 히틀러가 반성하며 기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의 작품이 공공장소에 설치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의미에 대해 질문합니다. 단순히 작품이 이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가 아니라 작품이 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의미와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카텔란은 연출합니다. 2008년에는 밀라노 마지오 광장의 나무에 3명의 소년이 목을 매다른 모습을 한 극사실주의 작품을 설치하는데요. 이 작품으로 인해 카텔란은 이탈리아 방송을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끔찍하다고 항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잔혹동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이 설치물은 한 시민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로프를 끈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건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민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후에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더 유명해지게 되었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예술가란 역할극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카텔란이 역할극에 가장 많이 이입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데디데디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한 설치물인데요. 카텔란의 아버지는 피노키오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카텔란의 모습이 피노키오를 닮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하죠. 구겐하임 미술관의 메인 홀 한가운데 설치된 이 물속에 얼굴을 파묻고 죽어있는 듯한 피노키오 작품은 자신과 예술계의 낙관주의 그리고 미술가의 권위를 동시에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2011년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미술관의 원용홀 천장에 모든 작품을 매답니다. 이 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술관과 전시 관계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의 하중과 위치를 계산하여 철저하게 작품을 매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품을 싸잡아서 전부라는 제목을 짓게 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미술관의 벽에 자신의 작품을 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매달아야 직성이 풀렸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독특한 회고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술관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예술가의 업적을 우상화하는 회고전이라는 형식 자체를 카텔란은 작품을 매달아 전시함으로써 그 자체를 비판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아주 잠깐이요. 실제로도 그는 은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텔란은 자신의 은퇴를 ADHD형 은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사진작가 피에르 파올로 페랄리와 함께 잡지 토일렛 페이퍼를 창간합니다. 이 매거진의 특징은 글이나 광고가 없습니다. 매거진의 모든 내용은 전부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는데요. 일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기발하고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카텔란은 자신이 만든 잡지 토일렛 페이퍼를 현대 이미지의 집착을 탐구하는 순수한 비주얼 매거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각적인 소비 과잉 이후에 소화의 과정처럼 잡지가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말할 수 없는 욕망을 탐구한다고 말이죠. 토일렛 페이퍼에는 카탈란이 추구하는 미학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마우리치오 카탈란의 시선을 담고 있는데요.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자신의 매거진의 이미지는 철저히 구상된 특정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평가되고 판단되고 변형되며 최종적으로 토일렛 페이퍼의 기준에 도달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불가사의한 모호함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마치 카탈란의 작품들과 비슷하죠. 카탈란은 토일렛 페이퍼를 통해서 자신이 작업으로는 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와 실험들을 토일렛 페이퍼를 통해서 모조리 펼쳐냅니다. 마치 자신만의 휴지인 것처럼요. 토일렛 페이퍼는 겐조, 뉴욕타임즈, 롱샴 등 브랜드와 콜라보를 다양하게 하였는데요. 카탈란의 유머와 귀괴함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2016년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다시 미술계에 복귀합니다. 그는 황금변기를 만들어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토일렛 페이퍼 그리고 황금변기로 이어지는 나름의 맥락은 은퇴와 복귀마저 가볍게 다루는 카탈란의 유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아메리카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18K 황금변기로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이 작품을 보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탈란의 황금변기는 2019년 영국 옥스포드셔 블레넌 궁전 전시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서 이 황금변기가 도난당함으로써 카탈란의 이름은 또다시 미디어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진짜 대단하죠? 2019년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카탈란은 문제작 코미디언을 공개합니다. 바나나를 벽에 덕트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작품은 엄청난 이슈가 되어 카탈란의 부스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작품은 12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죠. 이 작품은 벽에 붙인 바나나 하나가 고가에 판매되는 현실을 통해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다양한 사건들도 따라붙었죠.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가 이 전시된 바나나를 떼서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카탈란은 미디어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자신의 작품이 더욱 유명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데이비드 다투나를 고소했더라면 이 사건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바로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를 먹은 인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죠. 2023년 리움미술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카탈란은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카탈란의 바나나를 더욱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2024년 11월 20일 뉴욕 소더비 나우 앤 콘템포러리 이브닝 경매에서 중국인 코인 사업가 저스틴 선에게 624만 달러, 약 87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나나에 왜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냥 바나나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리고 왜 이 작품의 제목은 코미디언인 것일까요? 당신은 이 작품에서 코미디를 발견하셨나요? 카탈란은 일종의 농담 같은 작업을 만들어내는데요. 그의 농담은 재미있게도 대중을 위한 농담이 애초에 아닙니다. 카탈란의 작품들은 대부분 미술계의 권위나 미술 시장에 대한 농담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우리치오 카탈란의 농담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술계의 내부자가 되고 카탈란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사람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미술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라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카탈란의 농담을 이해했고 심지어 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의 작품에 돈을 쓰는 겁니다. 마우리치오 카탈란을 깊게 조사하면서 저는 카탈란의 성공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우리치오 카탈란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카탈란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엄청나게 신중하고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탈란의 인터뷰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가 미술사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탈란은 미술사에 빠삭하며 앞으로의 미술과 철학을 조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카탈란은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합니다. 그리고 관습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사회의 치부들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머와 아이러니에 대해 위장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미술계의 계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카탈란이 보여주는 위장된 비극을 잘 보여주는 다른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카탈란이 만든 작품의 제목들은 무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2007년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말의 형상을 한 무제가 카탈란이 바라본 미술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7월 16일까지 마우리치오 카탈란의 내한 전시가 리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탈란의 대표 작품들이 모두 리움미술관에서 전시되었죠.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작품의 수가 많은 작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의 어떤 예술가들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리움미술관의 전시에서 카탈란은 리움미술관 입구와 전시공간 안에 노숙자가 자고 있는 듯한 설치물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노숙자가 등장하는 전시장의 모습은 기존의 전시가 가지고 있는 전형성을 뒤집고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저는 마우리치오 카탈란이 지금도 세상의 다양한 변곡점들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카탈란만의 유머를 보여주겠죠. 마우리치오 카탈란은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혁명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두 번째, 싸움 자체에 몰두하지만 세상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개인적인 방식으로 반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술가를 원하시나요? 정말 생각할 게 많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리그라운드였습니다.